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곽수종입니다. 5월 19일 금요일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20대엔 철 모르는 시절이었지만 호기심이 많았죠. 30대엔 새로운 사회를 경험하면서 작은 떨림과 희망이 커졌던 그런 시기입니다. 40대엔 자녀들의 성장을 보면서 아버지로서 또 가장으로서 하는 일에 더욱 충실해야 함을 느꼈겠죠. 50대에 들면 이제 같이 해온 많은 삶들 중에서 부인에 대한 고마움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늘 세상에 맞서 살아오면서 한 사람도 때가 되면 자신의 모습을 한 번쯤 되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나이대 어느 정도 되십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30이면 한여름, 50이면 늦여름, 70이면 초가을 어떻습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요? 나이, 이게 어떻게 보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에는 숫자에 불과할 듯합니다.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바른정당의 주호영 원내대표 연결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여야 5당 원내대표 만났죠. 어떤 얘기를 나누셨는지 주호영 원내대표로부터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특검 추진 상당히 익숙한 말이죠. 지금 미국에서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닥친 위기죠.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을 해임하면서 불거진 일들입니다. 미국 정치 전문가죠. 국립외교원 민종훈 교수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죠. 윤석열 신임 지검장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오늘 있었던 검찰 인사의 의미, 3부에서 검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4부에서는 한국 프로농구의 전설, 어제 스포츠 소식에서 전해드렸죠. 주희정 선수가 은퇴를 했는데요. 새롭게 코치 생활, 지도자의 생활을 출발한다고 합니다. 직접 스튜디오에 출연해서 20년간 누볐던 코트를 떠나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소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은 질문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간의 오찬 회동이 오늘 있었습니다. 상견례 성격이고요. 사전에 의제 조율은 없었다고 합니다. 인사청문회 그리고 일자리 추경, 개헌 등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아마 오갔지 않았을까. 덕담도 물론 있었겠지만요. 그래서 오늘 직접 회동에 참석하셔서 또 하시고 또 들으셨던 말씀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바른정당의 주호영 원내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주호영입니다. 네. 이 대통령 취임 9일 만이죠. 오늘 오찬 회동 가졌는데 예. 비빔밥 드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편안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충분히 서로 간의 뜻을 다 이야기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였습니다. 네. 옛날에는 이 정치를 하면 이렇게 화두 정치, 그러니까 덕담을 건네는데 그 덕담 안에도 가시가 들어있고 상당히 좀 이렇게 은유적이고 예백이 있는 정치였지 않습니까? 예. 요즘은 온라인으로 양념과 무슨 배짜기가 유행하다 보니까 공중전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덜한데 어떻습니까? 오늘 좀 그런 화두 정치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예. 오늘은 다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군요. 또 대통령께서도 진지하고 솔직하게 다 답변을 해주셔서. 네. 저는 협치의 첫 출발이 참으로 좋은 분위기에서 시작됐다고 보고요. 네. 또 지금은 여소야대 다당제 국회 선진화법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께서 협치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필수. 예. 협치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 더 진정성을 가졌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모습을 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애초부터 이렇게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안 드셨습니까? 좀 많이 비교도 되고 예.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렇겠죠. 예. 오늘 빈손으로 가진 않으셨겠죠. 어떤 얘기 많이 나누셨습니까? 좀 의제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준비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예. 어떤 내용이죠? 오고 갔던 이야기는 개헌 이야기가 오고 갔고. 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예. 그다음에 사드 배치 문제. 예. 여러 가지가 오고 갔습니다만은 저는. 네. 기본적으로 저희 바른정당은 야당이기 때문에. 네. 비판과 견제가 주임무다. 예. 그러나 작년 10월 이후로. 예. 국정이 거의 공백 상태로 표류하고 있어서. 예. 안보 위기, 그다음에 경제 위기 상황하에서 국가적 의사결정이 빨리 돼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인선이라도 빨리 돼야 되기 때문에 예. 청문회라든지 중요한 시급한 국가 의사결정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적극적인 도움을 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데 그렇죠. 정의를 세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과거와 싸우는 일이 시급한 일이냐. 네네. 그래서 국민 통합에 좀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를 도와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렸고요. 네. 우리나라가 이게 OECD 국가 중에서 국민 갈등 지수가 두 번째로 높아서 예. 1년에 갈등 비용이 무려 250조나 된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 통합이 잘 되고 갈등 관리가 잘 돼야만 정책도 효율적으로 성공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경제 성장도 2, 3%가 더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진영 논리에 휩싸이지 말고 국민 전체를 하나로 보고 통합하는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 개혁이 옳기는 한데 네. 개혁을 두고도 그것이 옳은 개혁인지 잘못된 개혁인지도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 예. 너무 정권 초기에 서슬푸른 개혁을 내세우다 보면 예. 개혁 독선에 빠질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이 옳게 한다고 했지만은 대통령이 가진 제왕적 권한 때문에 독재 독선에 흘렀던 이런 것을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네. 정부 내에 있는 기구나 조직의 이 정당한 회의나 이 합의체의 의사결정을 거쳐서 무엇을 하셔야지 예. 행정명령을 너무 많이 남발하는 것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씀도 드렸습니다. 네. 지금 뭐 행정명령이 나오는 것은 말씀하셨다시피 내각이 갖춰지지 않았고 대통령 혼자서 지금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업무 지시 뭐 1호, 2호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럼 뭐 상황적 한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컨대 세월호 기간제 교사들 순직 문제는 그렇죠. 저도 순직이 맞다고 봅니다만은 예. 현재 행정재판 중에 있고 예. 또 정부인 인사혁신처에서 네. 정부 내에 비정규직이 너무나 많답니다. 네네네. 이분들 다 순직 인정하는 문제는 재원과 관계되고 법 체계와 관계되는데 그렇죠. 대통령께서 그냥 말씀으로 인정해라 이러면 네. 이게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지적을 했더니만은 네. 임종석 비실장께서 예. 그래서 순직 인정하라고 할지 순직 인정 여부를 검토하라고 할지 예. 고민을 많이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예.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참 핵심적인 말씀을 해 주셨어요. 사실 근데 왜 새누리당하고 자유한국당에 계실 때 왜 이런 행동을 못 하셨는지 저는 지금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그게 예. 한국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라 그러잖아요. 예. 임명권자인 대통령 앞에서 잘 이야기를 잘 못해요. 아니, 탄핵하는 것보다 직접 이야기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결국 저렇게 괴멸적으로 이제 망하다시피 한 건데요. 그래서 예. 제가 그 우려 끝에. 예. 조금, 주제넘은 말일 수도 있지만은 대통령께. 예. 아무리 소통을 편하게 하고 탈권위적이라 하더라도 밑에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더구나 대통령은 여러 곳에서 이 정보보호를 위해서 보호를 받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이야기를 했다가 엉뚱한 이야기가 되면 어떨까 조심하기 시작하면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정한 기간마다 예. 대통령께서 먼저 참모들이나 장관들께 자유롭게 이야기할 시간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예. 대통령께서는 토론이라든지 이 참모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건 익숙해 있기 때문에 네.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네네. 지나다 보면 한국의 대통령이 가지는 그 막중한 권한이나 무게 때문에 네. 밑에서 주눅이 들 수가 많아서 예. 저는 제 말이 그냥 불필요한 사족이 아니라 앞으로도 중간중간에 점검해봐야 될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사실은 통치 행위에 있어서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바른정당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소통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의원이 20명이기 때문에 네. 그 의원 규모가 많은 정당들은 당 지도부만 특정 정보나 정책을 공유하기 때문에 네. 늘 소외되는 분이 있고 예. 불만이 있는데요. 예. 저희들은 오늘 또 대통령 만나 뵈러 가기 전에 예. 의원 전부에게 연락을 해서 예. 오늘 이런 일로 만나 뵙게 되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나 이런 걸 다 좀 이야기해달라 그래서 네네.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러셨군요. 저들 내부에서는 소통이 비교적
이 의원 수가 적다 보니까 이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은 소통의 면에서는 장점이 많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조 원대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셨을 것 같고 또 국무총리 후보자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문제도 대통령께서는 당부를 하셨을 것 같고 좀 잘 좀 부탁한다고. 그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지금 개헌 문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개헌에 대한 대통령 의지를 확인하셨습니까? 사실은 정부 출범 초기에 개헌 문제가 블랙홀이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저는 그래도 취임식 날 대통령께서 찾아와 주셨을 때 이 개헌 약속은 꼭 지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5.18 37주년 기념식에서 대통령께서 먼저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오늘 그랬습니다. 사실은 좀 놀랐다. 후보 시절에는 모두 개헌 약속을 하지만은 되고 나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다 넘겼는데 먼저 그런 말씀을 하셔서 개헌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대통령께서는 국회가 주도해서 하는 걸 존중하되 국회가 너무 정치권의 논리로만 개헌을 하지 말고 국민의 의견을 많이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개헌이란 것이 워낙 많은 쟁점이 있고 4당 5당 간의 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국회에서 합의가 안 돼서 개헌을 못하겠다 그런다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는 개헌 약속을 못 지킨 것이 되기 때문에 합의가 가능한 부분만 가지고서라도 정 안 되면 대통령은 개헌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필요하다면 국회 개헌 특위와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정부에서도 개헌 준비를 할 수도 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괜찮은 거라고 봅니다. 예전에는 국회와 정부가 서로 개헌 주도권을 놓고 싸움도 했고 정부가 개헌을 주도하면서 소위 집권 여당의 이 권력 구조를 안에 넣어서 관철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국회가 주도하되 필요하다면 국회와 상의해서 혹은 국회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할 수도 있다는 자세는 저는 옳은 자세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개헌의 주요 내용이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통일을 대비한 정말 7공화국을 준비하는 그런 개헌이 돼야 될 것인데 안보, 경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개헌의 방향, 핵심 무엇으로 지금 바른정당은 잡고 계시는지요? 이제 기본권 강화라든지 지방 분권에 관해서는 각 당들이 모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쉽게 합의가 될 수 있을 텐데 권력 구조 문제가 제일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겠죠. 또 권력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 선거구제와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소선거구제냐 중대선거구제냐 또 무슨 독일식 명부제냐 뭐 여러 가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 합의를 이루기가 가장 어려울 걸로 보여지고요. 그것은 타치하고라도 권력 구조를 4년 중임제로 할 것이냐 분권형 대통령제로 할 것이냐 이것도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각 당의 결단이 최종 순간에는 있어야만 합의가 가능한 것이지 자기 주장을 양보하지 않으면 개헌은 사실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역대 대통령의 경우에 비추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국회 합의를 이유로 개헌을 하지 않고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좀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헌하자고 대통령은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대통령의 영향권 하에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하여금 합의 안 되게 하고 합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우려를 했는데 어제 오늘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그런 우려는 대부분 불식이 됐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개헌 문제도 국민의 뜻이 또 어떤 방향의 권력 구조를 지향하는지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이고 상당히 이제 해야 될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당정 또 당정청 또 국회와 정부 간에 이런 의사소통이 상당히 중요할 건데 지금 전병헌 정무수석만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정무장관이 꼭 필요한데요. 야당 국회의원들은 청와대 정무수석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치 정부 여당과 내통하는 듯한 이미지를 줄 수 있어서 그런데 정무장관은 청와대의 참모도 아니고 장관이기도 하지만은 통상 의원 겸직한 분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아주 무관하게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소통이 훨씬 활발하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5당 체제인데 예. 여야 양당 체제일 때도 예. 정무수석 혼자서 여야를 다 커버하기는 너무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당 체제이고 해서 더더욱 저는 정무장관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정무장관실 1년 유지하는 예산이 100억이 채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공무원 월급이 50억 이상인데 네. 공무원을 새로 뽑는 것도 아니고 각 부처에 있는 공무원들을 모아서 하기 때문에 네. 약 한 50억 정도면 되는데 네네. 그것이 우리 시민단체와의 소통도 활발히 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갈등 한두 개만 제대로 관리해도 네. 50억 아니라 500억, 5천억 이상의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예. 제가 이 책임장관을 할 때는 정부 입법 통과율이 4배나 올라갔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비용 대비 요즘 젊은이들이 가성비라는 이야기를 쓰는데요. 가성비로 볼 때는 엄청난 효과가 있는데 예. 다만 정무수석과 정무장관 간에 또 이 권한 다툼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예. 저는 그건 사소한 문제고 나라의 소통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번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두고 새누리당이 과거의 모습도 한번 되돌아보시고 또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도 해주시면서 한국 정치 발전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른정당의 조호영 원내대표였습니다.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